우리 행성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랐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10억 년 전으로 여행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산소가 대기 중에 막 축적되기 시작한 세계를 상상해보세요. 대륙이 아직 젊고 주황색 붉은색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원시 지구입니다.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는 오직 바닷속과 얕은 물을 물들이는 박테리아의 군락만이 존재합니다. 화산은 끊임없이 그들의 용암을 고온의 대기로 분출합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우리가 시간을 앞서갈수록 생명이 더 힘들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박테리아에서 인간, 기린, 독수리, 그리고 거북이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의 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슬의 각 연결고리는 현대의 풍부하고 푸르른 생물 다양성을 가져오는데 중요합니다. 이 진화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현재 위치한 지질학적 시간 규모입니다. 원생대입니다. 이 기의 마지막 시기인 신원생대에서 우리는 정확히 10억 년 전에 세계를 시각화할 것입니다. 원생대는 그리스어로 동물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는 적절하게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동물들은 이미 원생대 초기에 존재했으며 최소한 그 마지막 시기, 신원생대에서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원생대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매년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놀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적 수단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가설을 지지하고 과거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억 년 전, 생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생대의 세 번째 부분에 있으며 여기에는 고원생대, 중원생대, 그리고 우리가 이 비디오에서 가장 관심을 둔 신원생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캄브리아기 이전 5억 년을 아우릅니다. 이전, 즉 신원생대 이전의 눈에 보이는 생명체는 박테리아와 고세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미세하지만 강인한 생명체뿐이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극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생존의 대가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먹을 만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었더라도 이를 물 수 있는 이를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의 가혹함과 명백한 식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번성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어서 발전하고 다양화되었습니다. 생물계의 진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중원생대의 황홍이, 즉 끝날 무렵에 여행해 보겠습니다. 이 초기 생명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이 생명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과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남겨준 스트로마톨라이트 덕분에 그들의 지구상 출현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 후 발견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생물 기원에 화석화된 암석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3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35억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 선캄브리아 시기를 지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트로마톨라이트 암초를 형성하는 시아노박테리아의 군락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호주의 얄고럽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곧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지금은 이 작은 생명체들이 산소를 생성했다고 적어두세요. 그들은 엽록소 박테리아라고도 부릅니다. 즉 그들은 대기 산소화를 서서히 시작했습니다. 이는 행성을 위해 필수적인 혁명이었으며 이것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다양성과 생명세계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의 기원에서
무한히 작은 박테리아가 놀랍지 않나요? 대부분의 원생대 동안 초기 생명체들은 미세하면서도 비교적 단순한 박테리아와 시아노박테리아로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생대 후기에 신원생대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생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복잡한 생명체들이 마침내 나타나다니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10억 년 전 신원생대입니다. 이 시기의 끝을 보면 대부분의 생물은 여전히 단세포로 남아있지만 다세포 생물의 소심한 출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2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다세포 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상상컨대 그 당시 다양한 생물들이 이 주요한 진화를 위해 유전자 코드를 바꾸고 적응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즉, 핵의 형성이나 심지어는 세포의 전문화입니다. 이러한 세포 다양성은 새로운 유기체를 출현하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생태학적 틈새를 창출하고 그리하여 형성 중인 전체 생태계가 생길 것입니다. 단순한 생물들에서는 예를 들어 조류에서 이미 다양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잡성으로의 이 첫 걸음은 그들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형태의 생물들의 길을 열 것입니다. 나비 효과나 도미노 효과, 어떤 이름을 붙이든 여기가 그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종들은 새로운 니치를 만들고 그런 다음 이러한 니치들이 새로운 종들로 이어져 진정한 생태계가 구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모든 종들과 그들의 환경이 밀접하게 연결된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의 풍부함은 이후의 오원에 더 발전된 생물들의 등장을 하게 할 것입니다. 신원생대의 첫 번째 시기인 토니아기 동안 10억 년 전부터 약 7억 2천만 년 전까지의 기간에 우리는 과학자들이 이 행성의 역사에서 이 중요한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부 미세 화석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특정한 생물학적 가족에 분류할 수 없는 아크리타크의 최초의 진화적 방사입니다. 호주에서는 균류와 녹조류의 유성 생식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고 8억 년 전에는 여전히 호주에서 수직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굴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것이 아마도 포고노포란과 비슷한 형질을 가진 환경에서의 이삭형 동물들, 즉 환형 동물 벌레들의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생대의 두 번째 시기인 크리오제아에서는 더욱 복잡한 형태의 생물이 나타납니다. 이 기간은 우리 행성이 겪은 빙하 시대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조류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당시 살았던 다른 원시 형태의 생물들, 특히 해면동물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해면동물들은 그들의 광물 생산을 통해 스피큘라이트, 게이즈, 스펀지라이트와 같은 많은 해양 암석들을 구성하기 시작하며 그들 자신이 환경을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이후 더 복잡한 유기체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선캄브리아기 말기에 이 거대한 해양 동물군에 합류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세균, 그 다음은 녹조류의 생활 세계와 마침내 진정한 진핵생물의 세계로 훨씬 더 복잡한 생명체들로 가고 있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하지만 이 동물들도 여행에 참여할 것이며 유명한 만남 이전에 몇 가지 단계를 마쳐야 합니다. 이 동물들이 어떻게 지구에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진화를 겪었을까요? 어떤 도전을 직면했을까요? 토니아기의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원생대의 첫 번째 시기. 생물 세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러한 생물들이 진화하는 환경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구는 오늘날처럼 7개의 대륙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그 표면 전체가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큰 퍼즐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푸른 행성의 표면을 덮고 있는 판구조론의 모습입니다. 단일 대륙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판게아일 것입니다. 쇠퇴기 공룡, 즉 우리 과거의 상징적 동물들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성은 판게아와 공룡, 그 이상으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판구조론은 40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간의 흐름 동안 판의 움직임은 우리 행성에 규칙적으로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대륙 이동의 춤은 우리 역사에서 한 번 이상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륙 질량들은 때로는 결합하고 때로는 판구조론의 리듬에 따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알고 있는 7개의 초대륙을 계산한다면 정확히 말하면 7번입니다. 세 번째 초대륙은 콜롬비아라고 하며 약 18억에서 15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 과거의 흔적들은 후속 수억 년 동안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만 년 후 콜롬비아가 분열되었고 그 후 육지 덩어리들이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겨 최초로 잘 문서화된 초대륙 로디니아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시기를 연구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초대륙은 북미 지역에서 라우렌티아로 알려진 여러 크레톤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유럽 크레톤인 발티카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마조니아, 서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다른 크레톤도 있었습니다. 그 후 분해가 이루어지고 수백만 년 후 새로운 대륙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륙 판노티아가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이는 곤드와나랜드 또는 파나프리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름은 아프리카 크레톤이 이 초대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초대륙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움으로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는 동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룡들은 항상 매혹적이었습니다. 다른 시기에 이 동물들과 관련된 단일 대륙은 물론 판게아입니다. 약 3억 3,500만 년 전 형성되어 쥬라기 동안인 약 1억 7,500만 년 전에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지구가 겪은 다양한 충돌과 초대륙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으니 현재 우리에게 관심 있는 초대륙 로디니아로 돌아가 봅시다. 이 초대륙은 신원생대 중 형성되었습니다. 약 11억에서 9억 년 전 사이에 거의 단일화된 육지로 통합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름을 기원지, 출생지라는 의미의 러시아어 로디니아라고 붙였습니다. 북위 60도부터 남극까지 위치한 이 독특한 땅은 평균 온도가 약 10.5뎁씩이었습니다. 광대한 미로비아 해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물속에서는 생명이 가능했지만 육지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먼지, 사막, 암석이 난립한 혼돈 속에서 생명을 정착시키는 것은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식물의 부족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사막이 존재하지만 그 당시 이러한 유형의 풍경은 거의 모든 땅을 덮고 있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해안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진행 중임을 감지할 수 있었으나 그것들이 육지 깊숙이 식물을 지지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생명은 여전히 수중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던 해양과 바다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산소 방출 유기체가 발전한 환경이었고 많은 종들이 다양화되고 확산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판의 움직임은 또한 표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초기 생명 형태들이 직면할 최초의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프로테로조익 동안 탕구조로는 매우 활발했습니다. 지구 내부의 이 활동은 표면에 많은 결과를 불가피하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몇몇 거대한 산맥의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조산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동안 여러 차례의 조산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 약 10억 년 전은 두 개의 중요한 조산대 사이의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콜롬비아의 분열과 로디니아의 형성 사이에 형성된 그랜빌 조산대입니다. 다음 조산대는 신원생대의 아주 말기에 몇백만 년 후 발생하며 카도미언 및 파나프리칸 산맥을 포함합니다. 산맥의 형성 외에도 화산 폭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구 내부의 활동은 강렬했습니다. 타오르는 열과 축적된 에너지는 어느 정도 방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성은 그러한 압력을 오래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판의 춤, 화산 폭발, 산들의 탄생으로 리드미컬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이들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마치 하늘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거대한 땅의 모습이 이미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초대륙 로디니아 자체는 이미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각 변동과 대륙 이동은 지구 표면을 형성하며 지리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맥이 형성되고 바다가 변하며 거대한 대륙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로디니아의 분열입니다. 이는 점차 하나의 퍼즐로 8개의 뚜렷한 조각으로 나뉠 것입니다. 지각의 이러한 가시적인 움직임들은 지구 내부의 동요를 증명합니다. 깊은 암석이 변형되며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되어 우리 푸른 행성의 인겨 열을 운반합니다. 지각의 움직임, 즉 지각의 움직임은 이러한 불타는 액체의 이동을 따라갑니다. 로디니아의 파열은 또 다른 요소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꾸는 지구상의 곳이 있는데 그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이죠. 로디니아는 처음에는 두 개의 대륙 덩어리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호주와 동남 극대륙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로렌티아가 북미 대륙과 그린란드를 포함합니다. 그 사이에는 단층 계곡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 전 지각의 파열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단층 계곡에는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이곳이 서서히 바다로 침범되었고 단층 계곡은 해령이 되었습니다. 이 바다는 바로 태평양입니다. 실은 태평양의 일부인 판탈라사입니다. 이는 차후 초대륙으로 등장할 판게아를 언급할 때 선호되는 용어입니다. 판탈라사는 태평양과 판게아에 침투하는 만인 테티스 해를 포함합니다. 호주 남극 대륙과 북미 대륙 사이에 형성된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알려진 유명한 태평양을 포함합니다. (10억 년) 전 우리는 대산소와 직후에 있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산소 없이 살던 생물들에게는 끔찍한 시련이었습니다. 어떤 생물들에게 이 새로운 가스의 양은 혼란을 의미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재생과 놀라운 다양성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행성의 이 새로운 특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몇백만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구가 형성된 직후 이미 대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원시대기라고 합니다. 46억 년 전 이 원시대기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대기 성분을 알고 46억 년 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나 식물의 흔적을 데이터하는 것도 항상 쉬운 일은 아닌데 단순한 가스는 어떨까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46억 년이라는 시간, 생각해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너무 많은 0이 있어서 우리 뇌로는 거의 표현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도 화석, 특히 가스 거품과 지르콘이라는 매우 내구성 있는 광물의 연구는 귀중한 증인이 됩니다. 이는 그 시대를 정확히 전해주는데 지식과 올바른 도구가 빛을 발할 수 있을 때 유용합니다. 우리는 원시대기의 구성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모든 것이 그렇게 유지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어에 작은 모래알 하나만 끼어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결과가 때로는 일부에겐 파괴적이지만 다른 이들에겐 진정한 이익입니다. 원시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각됩니다. 그러면서 수증기가 액화되어 바다와 수로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약 35억 년 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생명이 물속에서 출현합니다. 특히 남세균의 등장과 함께 그들은 많은 것의 기원이 되었으며 기존의 질서를 방해할 것입니다. 산소가 바다와 대기를 산화시키면서 이 두 환경은 이전에는 없던 산화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광합성 박테리아와 자가 영양 원핵 생물이 생산하는 산소는 표면에 존재하는 환원 화합물과 반응합니다. 이러한 환원 화합물에는 메탄, 염류 및 철 성분의 광물, 즉 산소 싱크로 알려진 물질이 포함됩니다. 수백만 년 후 이러한 물질들이 모두 산화되어 더 이상 산소 싱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약 24억 5천만 년에서 18억 5천만 년 전 사이에 있습니다. 산소는 이제 물과 지구, 대기로 방출되지만 여전히 소량입니다. 이 대산소화가 진행되면서 대기는 혐기성 원핵 생물에게 치명적이 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숨쉬던 환경이 독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주는 가스를 찾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박테리아는 이 질식성 가스를 방출합니다. 이는 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화물로의 형성을 통해 다시 소비됩니다. 이 만남은 많은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산화와 띠철 형성, 박층철광 생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녹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날 지구에서 여전히 볼 수 있는 풍경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풍부한 이 장소들을 보고 관찰하세요. 길고 붉고 갈색인 이 띠들을 보면 우리의 과거를 증명하는 지질적 증거들입니다. 붉은색과 회색층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띠철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녹이 생산되던 20억 년 전에는 부드럽게 바닥에 가라앉아 해저를 덮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오늘날에도 감지될 수 있으며 특히 산소가 풍부해진 시기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 Fe2+는 물에 용해되며 대륙의 침식으로부터 기원하는데 산소와 접촉하면 Fe3+로 변환되어 이때는 물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이 오래된 해저는 미국 미시간에서도 관찰할 수 있지만 호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토양이나 화석토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고토양은 암석의 풍화, 즉 대기나 물과의 접촉을 통한 대륙암석의 침식으로 형성됩니다. 이 특정한 붉은색은 산화철 광물의 하나인 적철광, 화학식 F2O3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화학식을 통해 철과 산소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붉은색과 회색층이 번갈아 나타나며 여기서 회색은 철 침전이 아니라 규질을 나타냅니다. 18억 5천만 년에서 8억 5천만 년 사이 우리가 현재 있는 신원생대에 바다는 여전히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는 땅에 흡수되지만 또한 대기에도 통합됩니다. 이는 산소 함량과 함께 생긴 진핵생물의 도래와 함께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오존층의 형성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떠나 대기로 돌아오며 산소는 완전히 다른 규모로 작용합니다. 삼원자산소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오존이라고 부릅니다. 오존은 사실 세계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화학 물질입니다. 이 분자가 고대기에서 발견될 때 특이점은 태양 자외선 방사를 흡수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것들은 생명체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존층은 미래의 생명체와 새로운 생태계에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태양은 그 열과 빛 때문에 축복이지만 생물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 방사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UVA, UVB, UVC로 지칭됩니다. 자외선은 DNA의 돌연 변이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분자를 변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위험성이 큽니다.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층은 일종의 보호 커버 역할을 합니다. 모든 UVC를 흡수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의 UVA와 UVB 역시도 흡수합니다. 덕분에 생명의 유전자 물질은 보호받습니다. 신원생대는 산소 수준 덕분에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대산소화 사건은 몇백만 년 이전에 발생했으나 이는 원생대 초기 시기인 고원생대와 중원생대를 나누고 마지막 시기인 신원생대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산소는 10억 년 전 주요한 특징입니다. 산소의 농도를 부분 압력으로 추정하여 분석하면 약 24억 년 전까지 그 압력은 0입니다. 그러다가 24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는 산소의 부분 압력이 0.1 atm 미만입니다. 그 후 10억 년 이후 약 9억에서 8억 년 전 우리는 압력이 0.3 atm 이상으로 상승하는 피크를 관찰합니다. 이 변화하는 대기는 새로운 기후 조건을 일으킬 것입니다. 메탄이 포화된 대기를 갖춘 초기 지구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열대 기온과 밝게 빛나는 따뜻한 바다는 생명 탄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삶에 유리한 비교적 고요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간단하거나 요소들이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확실히 열기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빙하기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구는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었으며 이를 눈덩이 지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건은 내적 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신원생대 동안 대륙 이동은 격렬하고 복잡했습니다. 로디니아는 8개의 개별 육지 덩어리로 분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열은 결과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빙하기는 당연히 이 대륙 분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덩이 효과의 쟁점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얼음으로 덮일 수 있으며 어떻게 숲, 바다, 사막 등 거의 모든 풍경을 덮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눈 아래에 묻힌 것처럼 보입니다. 육지가 차지하는 곳, 바다 또는 공기 중에 살아있는 존재들을 비록 두루 살펴볼 수 있지만 생명을 가능케 하는 열쇠 중 하나는 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만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대기는 환경의 질, 광선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한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후는 지구의 복사 평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그리고 바다, 대륙 덩어리, 그리고 당연히 대기 덕분에 우주로 반사되는 에너지 간의 차이 또는 균형입니다. 생산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대기에서 제거하는 싱크에 의해 흡수되는 양과 대체로 비슷할 때 균형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산소의 극적인 등장은 확립된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대기 성분과 해양의 산소 함량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겉보기에는 사소한 변화는 행성 전체를 교란시키게 됩니다. 해양의 이러한 격변은 대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 본 것처럼 대기에서 접촉할 때 변환되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는 산소와 오존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상세히 논의하지 않았던 점은 메탄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메탄은 산소와 반응하여 온실 효과 측면에서 덜 강력한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행성 냉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구는 얼음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때로는 수 킬로미터 깊이의 두꺼운 얼음이 형성되어 행성을 전체적으로 덮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메탄은 감소하고 온도도 함께 하락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급격한 하락과 함께 얼음이 나타나면 현상이 더욱 증폭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알베도 효과를 파악해야 합니다. 알베도는 천체의 태양광을 우주로 반사하는 능력입니다. 지구가 점차적으로 더 많은 얼음으로 덮이게 되고 얼음이 강한 반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도의 급격한 하락은 계속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 행성은 태양을 도는 눈덩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빙하기의 에피소드, 지구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중원생대 동안 지구는 4개의 초대륙을 경험하였으며 3차례 주요 빙하기가 있었음을 대변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사건으로 가득 찬 격동적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중원생대 첫 번째 시대, 약 24억 년 전에서 21억 년 전 사이에 중요한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 처음으로 기복적 과정인 허드승이 기복이 뒤따랐습니다. 신원생대, 즉 중원생대의 마지막 시대에는 2번의 주요 연속적인 빙하기가 있었으며 그 이외에도 중요치 않은 여러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눈여겨볼 만한 빙하기는 스투르트 빙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지구적 행성의 빙결이라 불리는 전세계적 기상이변이었습니다. 이는 크리오제니아 기간, 약 7억 1700만 년 전에서 6억 600만 년 전 사이 5700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전과 후에 다른 빙하기가 있었지만 이 빙하기는 강도와 지속면에서 다른 것보다 확연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몇백만 년 뒤 크리오제니아 기간에 발생한 또 다른 빙하기, 마리노아 빙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6억 5천만 년 전에서 6억 300만 년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비록 더 짧았지만 여전히 매우 격렬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전체 행성이 얼음 속에 잠겼음을 의미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해양수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얼어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빙하 퇴적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를 아마도 우리의 행성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빙하기를 종료할 수 있는 사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지구 내부와 대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는 빙하기 과정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 온실 효과였습니다. 지구는 화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축적과 메탄의 방출을 통해 온실 효과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과정이 시작되면 온실 효과는 서서히 지구에 작용했습니다. 얼음이 녹는 과정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구는 마침내 육지와 바다에서의 생명을 위한 보다 온화한 조건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산 폭발, 강렬한 내부 활동, 가스 방출, 이 모든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 아래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구의 냉각, 눈덩이 지구가 유명한 후 우리 행성은 얼음 외피를 벗고 보다 온화한 기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눈과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영양분을 바다로 운반했습니다. 이러한 결합된 사건들은 새로운 생물종이 새로 이용 가능한 생태적 틈새를 활용하여 확산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생명은 여전히 해양에만 머무르면서 한 차례의 해양 산소화와 상당한 냉각을 겪은 후 몇몇 생명체들이 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류, 스펀지, 그리고 가보니온트들. 이 가보니온트들은 약 20억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면서도 아직 다세포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핵생물이 아닙니다. 중앙고리 주위에 주름진 치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비교적 부드럽거나 젤리 같아 예를 들어 해파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가보니온트의 여러 종이 그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암석 처리층을 연구해보면 이 생물들이 화석화된 기질 안에서 이동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세포 생물의 가능성은 또한 특수성과 대규모의 다양성, 잠재력을 열어줍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가보니온트가 후손을 남겼을 가능성은 낮지만 몇 억 년 후인 약 17억 년 전과 12억 년 전 사이에 우리는 새로운 다세포 생물의 존재, 즉 홍조류를 발견합니다.
이 홍조류는 청록조류, 즉 시아노박테리아라 불리는 청록조류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홍조류는 인도의 빈디아 산맥에서 발견되었으며 약 17억 년 전의 것입니다. 홍조류는 시아노박테리아로 인한 새로운 조건, 즉 산소와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발전하는 동안 그것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포식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환경은 발전 조건이 제한되기에는 충분히 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홍조류에게는 빛 부족과 점점 더 중요한 산소 분재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표면에 좀 더 가까이 가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고 태양의 혜택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살펴본 대로 이 층이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통한 엽록소 생산에만 의존하여 에너지를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표면을 조금 더 차지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매우 깊은 곳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어두운 환경, 즉 그들의 환경에 내재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이는 태양 복사에 다른 빛 주파수를 포착하여 보조 색소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홍조류는 실제로 색소, 즉 분홍색 단백질을 갖추고 있으며 이 분홍색 색소가 태양 에너지를 포착하고 광합성 과정 동안 유기 물질을 제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류 외에도 이 시기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새로운 생물들의 출현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다양화 과정이 정말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조류와 다양한 유형의 가보니온트 이후 첫 번째 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메타조아가 바다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들, 즉 메타조아로 여겨질 수 있는 첫 번째 동물들 안에는 많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을 형성하는 여러 차별화된 세포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체 영역에서 매우 큰 진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유기물을 먹는, 즉 이형영양적인 점도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메타조아는 아마도 스펀지일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약 8억 9천만 년 전 거슬러 올라가는 특정 지질 집단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쉐이생. 스펀지에서 모든 것이 물을 역과하도록 조직된 것처럼 보이며 명확하게 정의된 기관이나 조직은 아직 없지만 스펀지의 전체 몸체가 먹이 공급을 위한 여과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물은 점점 더 좁아지는 다양한 종류의 채널로 흘러가며 일부는 분배자로, 다른 일부는 수집자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에서 수관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펀지는 이러한 채널과 그로 인해 체세포를 통해 박테리아를 포함한 입자를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식세포작용, 흔히 말하는 세포 섭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세포는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통해 0.105 마이크론 미만의 대상 입자를 섭취하고 이러한 영양 과정의 폐기물을 동일한 채널을 통해 배출합니다. 이 모든 먹이 공급 시스템을 지원하려면 안정성을 위한 단단한 몸체가 필요합니다. 스펀지 계통에서 이러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실리카나 칼슘으로 형성된 골격, 곧 입자체입니다. 가장 오래된 종에서는 칼륨 가지들이 발견되며 이는 칼슘의 단백질 골격을 형성하는 미세한 가지들과 유사합니다. 오랫동안 이 고대 스펀지의 연령은 약 6억 5천만 년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기원을 거의 2억 년 전으로 미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로렌티안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터너 교수는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 믿을 수 없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광합성 박테리아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주로 호주의 필바라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안에서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질소성 유기 물질로 구성된 황철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 스펀지의 흔적, 적어도 그 골격과 내부에서 살고 있는 벌레 같은 유기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벌레가 아닌 바로 스펀지입니다. 그 몸체는 광물화되었고 스펀지는 분해되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작은 채널의 네트워크를 보이게 나왔습니다. 이 발견의 놀라운 점은 한편으로는 연대입니다. 이 스펀지는 무려 8억 9천만 년 전의 것으로
이전 추정보다 2억 년 이상을 앞당긴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그들이 스트로마톨라이트 형성의 주체인 시아노박테리아 근처에서 살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산소가 대량으로 나타난 것은 훨씬 나중이고 6억 3,500만 년에서 7억 7천만 년 전에 지구는 전 세계적으로 빙하기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산소는 다세포 생명체의 발전에 유일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둘째, 생명은 이미 충분히 적응하고 견고하여 전지구적인 빙하지구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빙하기가 아마도 초기 다세포 생물의 쇠퇴를 초래했지만 스펀지는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바다 곳곳에서 발견되며 여전히 제공할 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 많은 진화, 격변, 변화 및 갱신을 목격했습니다. 이 스펀지는 우리가 진핵 생물의 새로운 세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갱신과 격변을 말하자면 몇백만 년 안에 우리는 신원시 시대와 따라서 전체 원시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새로운 시간적 공간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이는 에디아카락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기 격변, 산소 수준의 증가, 화산 폭발, 지구의 전 세계적인 빙하 형성, 플레이트 운동, 그리고 단일 대륙 로디니아의 붕괴, 생명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심지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성에서 삶이 진정한 전환을 겪는 캄브리아기의 시작입니다. 아직 다음 시대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유망한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에디아카라기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650km 떨어진 에디아카라 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바로 이 언덕에서 특별한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다세포 생물의 화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 생물들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동물 및 식물 형태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대 생물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지만 동물상의 풍부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주의 언덕을 지구의 물 아래로 잠수시켜 6억 3,50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눈앞에 펼쳐지는 에디아카라 동물을 관찰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것과는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발견에 기여한 인물은 레지널드 스프리그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견 당시 세계는 아직 그 중요성이나 선사시대 동식물에 대한 지식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946년 그는 남부 호주 플린더스 산맥의 에디아카라 힐즈 지역에서 해파리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석들은 캄브리아기와 매우 가까운 층에 있어 처음에는 과학계가 이 생물이 이 지질 시기에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캄브리아기 이전에 이런 형태의 생명이 가능하다고 상상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거의 10년 후인 1957년에 영국에서 발견된 찰리아의 발견으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캄브리아기층에 매우 가까워 보였지만 충분히 다른 시기에 속할 만큼 멀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캄브리아기에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찰리아 마소니는 로저 메이슨이 15세 때 발견했습니다. 몇 친구와 함께 차루드 숲에서 등반을 하던 중 그는 특이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동전의 인장을 연필로 찍어내듯이 암석의 그림을 찍어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아버지에게 보여줬고 아버지는 지질학자 트레버 포드에게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젊은이에게 직업적 열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메이슨은 결국 암석학 교수가 되었고 암석의 형성 또는 변형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7년 찰니아의 발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발견은 믿음을 도전했지만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1959년경 약간 더 정밀한 연대 측정 방법 덕분에 호주 지질학을 연구하던 또 다른 고생물학자 마틴 글래스너가 영국에서 발견된 종과 호주 또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발견된 종과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이 생물들이 캄브리아기 이전 시기에 살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틴 글래스너는 고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로서 경력의 많은 부분을 선캄브리아기 생물, 특히 에디아카라 생물에 대한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이 연구는 놀랍고 흥미로우며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세계의 기원과 생명의 진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신종 생물의 양측성 및 형상입니다. 깃털, 튜브 또는 잎을 닮은 형태가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파리를 연상시키는 생물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고 심지어 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단순한 미생물, 예를 들어 박테리아나 조류와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현대 동물군과 다른 생물도 판별할 수 있지만 이미 더 발전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디킨소니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타원형이며 평평하고 중간에 등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약 10cm의 크기로 땅에 완벽히 고정된 깃털이나 긴 잎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아마도 디킨소니아 코스타타 종일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쉽게 이용 가능한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운이 좋은 일부 연구자들, 특히 호주 국립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인 일리아 보브롭스키가 눈에 띕니다. 발견된 표본 중 하나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유기물의 존재, 특히 콜레스테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름 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실제로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새로운 생물이 우리의 바다에 서식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데 과학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석, 특히 일리아 보브롭스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디킨소니아가 최대 1.40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납작한 것은 불과 몇 밀리미터 두께이고 가장 넓은 것도 몇 밀리미터입니다. 잎과 항문이 없으며 해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를 바닥에서 살며 물에 있는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동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그먼트를 중심에서 말단까지 확장하여 자랍니다. 디킨소니아 코스타타는 매우 넓고 거의 원형입니다. 이것은 디킨소니아 테뉴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디킨소니아 리사 같은 다른 디킨소니아는 더 얇고 깃털을 더 닮았습니다. 디킨소니아는 카락티아나 아르체아 스피누스와 같은 다른 화석 동물들도 포함하는 프로아티큘라타 문에 속합니다. 프로아티큘라타 문은 양측 대칭을 가진 최초의 동물에 해당합니다. 생명체 세계에서 이러한 진화를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박테리아나 작은 조류만 알고 있던 후에 여기에서는 특정 대칭을 채택하는 유기체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킨소니아와 유사한 다른 생물들도 깃털이나 잎의 모습을 가진 동일한 형태를 채택하며 당시의 상징적인 종 중 하나인 찰니아와 비슷합니다. 그 크기는 15cm에서 약 2m 사이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시간대에 랭거모르프스의 큰 가족의 스왈트푼티아 종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광범위하게 벤도비온타 그룹에 통합됩니다. 에디아차란 동물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벤디안입니다. 벤도비온타 또는 벤도조아는 벤디안 생명체 그룹을 의미합니다. 벤도비온타는 지구 생명체의 개통수에서 분기선이 궁극적으로 잘 정의되지 않았고 현대 그룹과 연결하기 어려운 한 족, 즈구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서로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에서 여전히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화석 잔해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들을 다소 독특한 족에 함께 묶습니다.
이제 우리는 트리브라치디움이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종을 발견하기 위해 이 바다를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 생물은 매우 둥근 형태이며 3개의 엽으로 구성된 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엽은 3개의 후크 모양의 능선 주위에서 나선형으로 엉켜 있습니다. 일종의 로제트처럼 보입니다. 크기 면에서 트라이브라치디움은 직경이 3mm에서 5cm까지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작은 해양 유기체입니다. 필터링으로 먹이를 섭취하며 물을 동물의 원뿔형 기관의 꼭대기로 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며 때때로 이러한 흔적이 퇴적물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차니오디스쿠는 해저에서 다른 필터 피더입니다. 이 생물은 고정되어 있어 모래 바닥에 부착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니오디스쿠스를 구성하는 큰 그룹들이 있으며 짧은 줄기와 넓은 프론들을 가진 종과 반대로 긴 줄기와 짧은 프론들을 가진 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rniodiscus arboreus, Charniodiscus longus, Charniodiscus oppositus 또는 Charniodiscus espinos가 있습니다. 차르니오디스쿠스의 흥미로운 점은 그가 진핵생물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멤브레인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르니오디스쿠스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신체 부위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발처럼 생긴 고착부, 줄기, 잎이처럼 생긴 프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틀은 이들 신체 부위가 서로 매우 구분되어 있으며 화석 흔적이 매우 잘 보존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르니오디스쿠스의 생생한 모습을 완벽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기 어려워 처음에는 란거모르프스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새로운 족인 알보로모르프스가 제안되었고 나중에는 프론도모르프스로 분류되었습니다. 과학계에서 그것이 CN 이다리안, 구체적으로는 스야펜실지도 모른다고 고려했습니다. 분류는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일본, 네덜란드, 잉글랜드의 차른우드 포레스트, 심지어 캐나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스프리기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리기나는 그 발견자 레지널드 스프리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전에 샤르니아스와 관련하여 언급되었던 이름입니다. 우리는 스프리기나에서 양측 대칭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유형의 생명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긴 흔적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분절된 벌레, 고사리 잎이 또 다른 랭거모르프 또는 차르니오디스쿠스의 일부였을까요? 사람들은 first segment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세파론이라는 일종의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머리 후에는 분절된 신체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해저 또는 바다와 바다의 바닥에서 살았을 수 있는 저서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디아카라기 시기의 상징적인 생물인 레인지아 란제아 속을 발견하기 위한 탐험을 시작합니다. 이 신비로운 유기체는 부유하는 수생식물이나 정교한 깃털을 연상시키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지아는 일반적으로 높이가 10에서 20cm 사이이며 이엽 구조가 엽으로 조직되어 잎이 모양의 가지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잎이들은 접혀져 기하학적으로 조직되어 물 안의 영양분 흡수를 최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인지아는 아마도 부착기관 holdfast 이라는 구조를 통해 해저에 고정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레인지아가 공생체를 통해 빛 에너지를 포착하는 독립 영양 생물인지 아니면 부유하는 영양소를 걸러내는 종속 영양 생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 체계적 구조는 풍부한 영양소와 빛이 있는 천하의 환경에 적응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레인지아를 가능성 있는 초기 해양 먹이사슬의 중심에 놓이게 하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에서 발견된 알카루아 아다미는 이 시대의 또 다른 흥미로운 화석입니다. 이 작은 유기체는 직경이 5mm에 불과하지만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드러냅니다. 아르카루아는 오방 대칭 구조를 갖추고 있어 불가사리와 같은 현대 극피동물의 선조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 모양은 5개의 별 모양의 여비, 중앙에 약간 함몰된 작은 원반과 닮아 있습니다. 아르카루아의 정확한 역할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퇴적물 속에 있는 유기 입자를 먹는 저서 생물로 추측됩니다. 외골격과 유사한 광물 구조는 환경 압력이나 초기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르카루아와 같은 화석의 연구는 해양동물에서 다양한 대칭과 복합적인 체형의 기원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르기아 와꼬네리는 에디아카라기 시기의 또 다른, 특히 인상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생물입니다. 요르기아는 길이가 최대 25cm에 달하며 평평하고 잎이 모양의 몸체에 중앙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배열된 일련의 길쭉한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발전된 이업 형태는 신체 조직의 체계를 보여주며 이는 활발한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더 수동적인 에디아카라기 생물과 달리 요르기아는 해저를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화석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흔적을 헬민토이디츠나이트라고 하며 이는 요르기아가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았음을 시사합니다. 요르기아는 아마 박테리아 생물막이나 해저에 퇴적된 기타 유기물질을 먹이로 삼았을 것입니다. 복잡한 신체와 이동 능력을 가진 요르기아는 다세포 생물이 더 활발하고 전문화된 생활 형태로 진화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합니다. 이제 에디아카라기 동물군 중 처음으로 석회질 뼈대를 생산한 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생물의 출현은 매우 초기 암초에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에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동물의 실제 형태를 시각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클라우디나가 있습니다. 지구의 과거로의 여정에서 클라우디나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디나는 산호 이전에 리프를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리프를 상상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산호초를 생각합니다. 산호초가 굉장히 멋있고 많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클라우디나가 주로 바다의 건축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구조물 중 하나는 오만과 나미비아에서 발견된 것으로 5억 4,200만에서 5억 4,9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화석입니다. 남아 그룹이라고 불립니다. 이 발견의 아이러니는 이 수중 리프의 유적이 오늘날 나미비아의 가장 건조한 사막 중 하나에 위치해 있어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물에서는 클라우디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암석 요소들은 우리가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서 보았던 박테리아에 의해 발달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클라우디나를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행성의 최초 리프 빌더들의 작품을 감상하러 왔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영국과 나미비아의 지질학자들이 나미비아에서 해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초창기의 존재들 중 최초로 석회질 껍질을 발달시킨 한 생물의 광물 화작용, 즉 생명체에 의한 광물 생산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디나는 부드러운 몸체의 동물과 마침내 견고한 몸체를 가지게 된 동물 사이의 일종의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리프가 처음 나타나고 바다가 새로운 얼굴을 형성한다는 사실 이외에도 우리는 여기서 이전 시기 동안 우리가 보았을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포 분화와 생물학적 다양성이 진정으로 작용하여 이 오래된 생물들에서 견고한 껍질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엔 지질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인 프레스턴 클라우드가 이 특정 생물체를 연구했으며 그래서 이름이 클라우디나입니다. 초기 연구에 기반하여 우리는 클라우디나가 최초의 껍질을 가진 진화된 생물 중 하나이며 작은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화석 증거는
강론 모양의 마이크로 화석들로 서로 안에 중첩되어 있으며 직경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고 길이는 8에서 150mm 사이입니다. 클라우디나들은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그리고 고정된 표면에 자연 시멘트를 생산하여 견고하고 완벽히 견고한 암석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해양별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특히 카보네이트 지구과학 전문가인 레이첼 우드 교수와 에든버러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나미비아 지질조사국의 그녀의 협력자들이 클라우디나의 작품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리프가 바다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계를 창조한다고 믿습니다. 리프는 포식자로부터 많은 종을 보호하며 때로는 영양 원천이나 생존 가능성을 2배로 높이기 위해 종 사이의 공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디나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방사선이나 진화는 생존을 위한 필요성, 기후, 환경 또는 포식자의 압력에 대한 적응의 결과입니다. 이 단단한 껍질과 리프 건축은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일 것이지만 어떤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클라우디나는 무의식 중에 미래 생명의 폭발을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다음 지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이 자라서 발전하고 다양화하며 심지어 중요한 진화적 방사를 채택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 10억 년 전 우리가 막 떠났던 엄청난 여정을 요약해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지구가 거주 가능한 곳이었다는 집단적 상상과는 달리 처음에는 지구가 거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신비롭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였습니다. 선캄브리아기, 특히 신원생대는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생물 다양성이 싹 트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지질학적 및 생물학적 변형이 깊게 나타나며 지구 역사의 주요 생명 진화 단계에 서막이 됩니다. 한 10억 년은 지구의 역사에서 어제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오늘날 연구하는 암석과 화석에는 여전히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생명은 초기 진화 단계에 있었지만 신원생대에서는 지구의 미래를 형성할 급진적 변화를 이미 겪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구가 한 10억 년 전에 겪은 수많은 기후적, 지질학적, 생물학적 사건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원생대는 빙하기, 초대륙 형성, 해체, 화산 폭발, 조산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산소의 도래와 이로 인한 모든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이 산소는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형성하고 초기 수생 생물들의 생활 조건을 변경합니다. 수생 생물에 대해 말하자면 불과 몇백만 년 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삶이 처음에는 세균류로만 존재했다가 이제는 서로 다른 세포 혼합체로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깃털 모양을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유기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양측 형성도 관찰됩니다. 최초의 경체를 가진 동물 역시 등장하여 세계 최초의 해양 암초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종들의 확장을 촉진합니다. 이 사건들은 선캄브리아기의 마지막 단계를 표시하며 그 다음 시기인 현생누대의 생물학적 및 지질학적 혁명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 시기의 역사는 진정으로 다가오는 생명의 폭발적 진화를 위한 요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 탐구할 것입니다.